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뭔지 아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 발생 건수 중에서 약 15%가 바로 폭력 범죄라고 합니다. 폭력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폭행이 무엇인지, 폭행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이런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에 대한 법적 의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힘 일체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뺨을 때렸다? 당연히 폭행이죠. 우리 이제 헤어져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여자친구의 손목을 세게 딱 잡았다.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귀에다 대고 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 판례에 따르면 그 사람의 청각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이니 상해니 특수폭행이니 존속폭행이니 폭행치상이니 용어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폭행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뭔가 단어들이 조합이 된다라든가 용어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더 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먹으로 상대방의 안면을 가격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이 되겠죠.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주먹이라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가 폭행을 했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순 폭행죄가 성립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해가 성립이 되느냐, 실무적으로는 보통 진단서 기준으로 3, 4주 정도 이상의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진단서에 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판례에 따르면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기절을 했다, 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약을 먹여서 그 사람을 기절시켰다 라고 한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폭행, 상해 앞에 특수라는 게 붙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단체 또는 다중, 이 전문 용어로는 다구리 친다 그러죠. 다구리를 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 위험한 물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칼,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흉기에 들어가고요, 이 핸드폰도 사실 내가 이걸 들고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때린 경우에도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폭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부모님을 폭행했다, 존속폭행죄가 성립이 되고요, 배우자를 폭행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영화 베테랑 많이 보셨죠? 그 베테랑의 후반부를 보면은 유아인 배우와 황정민 배우의 격투씬이 나오거든요. 유아인 배우가 먼저 선빵을 날리자 황정민 배우가 야 이제부터 정당방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난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일명 선빵을 날렸을 때 내가 상대방을 폭행을 하게 되면 정당방위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당방위는 정말 소극적이고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그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이 날 먼저 폭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같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고요, 내가 먼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때리게 되면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당방위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다? 그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고요,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폭행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거든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가 붙은 사건들 혹은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처럼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형, 집행유예 혹은 구속이 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맞았는데 10대 맞았다라고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서로 싸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대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최장 보관일이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 CCTV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보를 요청을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현재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치유가 되는 상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올라오는 상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멍이죠. 우리가 폭행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퍼렇게 멍이 올라오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폭행을 당한 직후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폭행이 입은 그 부위에 대한 사진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만 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싸웠으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이 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이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거다, 코피 흘리면 그 사람이 지는 거다, 이런 다양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싸움에서는 서로가 피해자이고 또 서로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까지 물어줘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긴 사람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사람이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맞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화를 누르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방위 관련된 기준을 설명을 하면서 싸움에서 빠져나가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이라고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가도 확실히 남기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변호사였습니다. 끝!